JB타임즈. 네, JB타임즈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분이죠. 안동진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매달 네. 마지막 금요일에 출몰하는 안 PD입니다. 뭐 출몰까지. 오늘도 더마카의 자리를 한번 충실하게 메워보겠는데요. 예. 우리 3250번님께서 종배 아웃님 금요일 출근길이 한산하네요. 벌써 다들 휴가를 떠났나 봐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아, 좀 한산한가 보죠. 그러니까요. 다들 더워서 그러신 거 아닐까? 집에서 좀 일을 뭐 휴가를 보시던지 좀 집에서 집콕을 하셔야 될 텐데요. 요즘 또 낮에 이렇게 보면은 거리에 사람이 참 적어요. 네, 적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또 이동량은 또 늘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다들 어디로 가시는 이해를 못해. 건지. 아무튼 네. 네, 거리 좀 그러니까 사람이 좀 준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좀 충실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에이스타임 가볼까요? 네, 어제 여당이 8월 내 처리를 서두를 것으로 보이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언론 노조의 우려를 듣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네. 말미에 JB가 이런 언론 노조의 입장에 대해 민주당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민주당이 이 인터뷰를 들어서였는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숨 고르기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예. 원래 어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이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는데요. 처리하지 않았고요. 네. 일단 여론전을 펼치기로 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대선 주자들도 근데 이게 뭐 여론전을 펼친다는 게 다시 수그러들거나 이런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이제 호의적인 여론을 만들겠다 이런 것 같아요. 네. 대선 주자들도 힘을 보탰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에 언론 다양성 보장과 가짜뉴스 차단은 전혀 다른 영역의 문제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노무현 정신이다 이렇게 썼고요. 네. 이낙연 후보는 한 인터뷰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다. 언론계가 자기 개혁을 좀 했더라면 여기까지 안 왔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네. 이런 여론전 어떻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근데 좀 그 한 말씀 드리면 이건 기능적으로 접근할 성질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 가짜 뉴스가 늘었으니까 그걸 어떻게든지 간에 잡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 너무 이제 한 부분만을 보면 기능적 접근이라고 보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언론을 어떻게 보느냐 이제 관점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네. 언론은 민주주의의 기재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언론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민주주의 규칙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치.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숙고를 해야 되고 합의 과정을 거치는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숨고르기에 나서는 것은 잘한 결정이라고 보고요. 네. 그것이 근데 또 숨고르기 과정에서 쌍방향 소통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쌍방향 소통. 그렇죠. 아, 이것이 이게 그러니까 그냥 가는데 네. 설득이 좀 부족하니까 설득 시간을 갖고 그냥 가겠다가 아니라 네. 물론 그렇게 해서 설득이 돼서 사회적 합의를 본다면 좋은데 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네. 좀 더 그러니까 듣는 어떤 그런 모습도 좀 연출이 되면서 거기서 합의 지점을 찾아내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약간 반대로 생각해 보면 현업에 있는 언론인들은 어쨌든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그리고 또 한쪽으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이게 여론이라는 것이 어쨌든 저희가 언론들이 만들어내는 여론을 2차적으로 보는 것들이 많을 텐데 네. 지금 언론들이 다 이 법이 문제라고 하니까 그 여론들도 계속 언론에서 이게 문제다 계속 얘기하면은 설득 자체가 좀 불가능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저는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론 시장에서 그러니까 진행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네. 어제 인터뷰 과정에서 이제 잠깐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어떤 네. 사회적 공론 기구를 띄워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들. 사회적 공론. 예, 뭐 이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그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언론 신뢰도 조사를 해보면 한국의 경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떨어지는 경우는 객관적 사실이에요. 네. 그 이제 매년 조사하는 걸 보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특히나 언론 불신이 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네. 저는 그런 점에서 언론이 네. 성찰적으로 접근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저는 이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가짜 뉴스 현상은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이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네네. 특히나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심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세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들어가고 있는가라고는 또 보편적인 접근법도 좀 같이 살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좀 더 어떤 공론의 과정을 거치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공론화 과정이 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를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어떤 건가요?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간의 백제 공방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 JB타임즈에서 여러 차례 네. 호남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다고 그러니까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일단 좀 나온 것 같습니다. 1차로 그걸 좀 잠깐 전해드리면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26일부터 27일까지 조사한 결과를 보면
호남에서의 선호도가 이재명 후보는 두 주 전 조사에 비해서 11.5%포인트가 빠졌어요. 이낙연 후보는 2.6%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좀 잘 봐야 되는 게 이재명 후보에게서 빠진 지지율이 온전히 이낙연 후보 쪽으로 옮겨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빠진 건 11.5인데 이낙연 후보 쪽으로 간 건 2.6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정세균 후보에게 더 간 것으로 좀 나왔거든요.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는 4.6%포인트가 상승한 것으로 나왔는데 일단 이 조사가 하나가 있고요. 아무튼 이 조사만 놓고 보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호남에서의 지지율 그 선호도가 빠졌다. 네. 이게 지금 이제 숫자로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러네요. 또 하나의 조사가 있습니다. 쿠키뉴스 의뢰로 한길리서치가 24일부터 26일까지 한 조사인데 두 주 전 조사에 비해서 이재명 후보는 1.1%포인트가 이건 상승을 했어요. 근데 또 이낙연 후보는 1.5%포인트가 빠졌습니다. 반대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숫자의 어떤 그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승과 하락의 현상이 반대로 지금 네. 잡히고 있다는 게 중요한데 분석은 좀 있다고요. 그러게요. 지금 그 오마이뉴스 리얼미터 조사는 전국 성인 남녀 2,058명을 상대로 한 조사라는 점. 네. 그다음에 쿠키뉴스 한길리서치 조사는 전국 성인 남녀 1,006명을 상대로 한 조사라는 점을 밝혀드리고요. 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된다. 네, 이제 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분석을 해주셔야죠. 일단 지금 그 두 조사의 결과가 엇갈리기 때문에 누구에게 득이었고 누구에게 실이었다라고 섣부르게 단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점을 일단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그 지금 이재명 후보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큰 리얼미터 조사에만 그 집중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낙연 후보가 지금 반대급부를 얻었다고 볼 근거가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렇죠. 이재명 이재명 후보에서 빠져나간 지지율이 이낙연 후보로 온전히 지금 옮겨간 게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요. 이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상당히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어느 한쪽이 확실한 승리로 연결 지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오히려 이쯤에서 제가 볼 때는 두 후보 모두 발을 빼는 게 다른 건 몰라도 과거사 논쟁과 관련해서 발을 빠는 게 현명할 수 있겠다. 일단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않을 거를 막 싸우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안 좋아 보였을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고 문자도 6786님께서 집안 싸움이 너무 치열하네요. 정경수님도 백제, 적통, 과거 이런 거 말고 정책으로 좀 승부하시라고요. 이런 문자를 주셨거든요. 네. 그리고 JB가 인용한 두 개의 여론조사를 보면 좀 공통된 흐름이 보이는 게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역전했다가 2주 만에 다시 뒤집혀서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나온다든지 네. 꾸준하던 윤석열 후보의 하락세가 주춤한 거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네. 다른 요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재명, 이낙연 둘의 공방이 남 좋은 일만 시킨 거 아닌가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남 좋은 게 이제 정당의 단가 저기 그렇죠. 정파가 다른 다르니까 정당이니까. 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을 쓰신 것 네, 같은데 네, 네, 네.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 백제 공방 때문이냐는 사실은 좀 따져볼 부분이 네, 있어요. 네, 네.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그러니까요.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나타난 결과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백제 공방 때문에 바로 이런 결과로 이어졌다고 보기에는 좀 약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야 후보 통틀어서 어느 한 후보가 부진하거나 실수를 해서 다른 후보가 치고 나가지를 못하는 다시 말해서 서로가 지금 갇혀 있는 네. 서로가 갇혀 있는 상태에서 미시 조성이 계속되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초반에 지금 선거 캠페인은 어느 후보가 잘했다고 이야기할 게 아무것도 없다. 판정승을 해줄 만한 후보가 자체가 없다. 전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는 국민들만 답답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근데 이제 뭐 아까 발을 빼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만약에 이후에 여론조사에서 또 호남 지지율이 더 출렁인다든지 하면은 백제 발언에 대한 공방이 더 거세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경선이라는 게 사실 또 안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또 이낙연 후보의 전남지사 시절 공약 이행률 가지고 또 공격을 하더라고요. 네. 이낙연 후보는 계속 이재명 후보의 도덕성 문제를 강조를 하고요. JB가 보시기에 만약 각자에게 좀 도움이 되는 타격 방향이 있다면 살짝 힌트만 좀 주시면 어때요? 너무 청빈설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공약 이행률이나 도덕성 문제를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대선 이야기하면서 계속 드리는 이제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있지 않습니까? 시대 정신. 지금 그러니까 시대에서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국정의 방향이 무엇인가? 이거하고 경선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검증 공방은 너무 지금 그 맥이 다른 것 같아요. 달라요. 예, 무슨 이야기냐면
그러니까 지금 삶이 되게 불안한데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젊은 층은 젊은 층대로 그러니까 삶이 되게 불안하고 뭔가 거처가 없다. 삶에 안식처가 없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느낌 속에서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응답을 해야 되는 게 저는 이번 대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서로 후보 간에 나타나고 있는 공방은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여야 통틀어서 어느 후보 하나 잘해가지고 치고 나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바로 그건데요. 시대의 지금 뭐냐면 그 요청에 부응하는 대답을 안 해요. 어느 후보도 안 하고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 후보에게 밀어주자라고 하는 심리가 발동될 여지도 없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모든 후보들이 마이너스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좀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마 그래서 이제 청취자분들이 그걸 이제 정책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순애님의 댓글로 마무리를 하죠. 한 집안 식구들이 대체 뭐 하는 것들인지 서로 네거티브를 더 치열하게 하고 정책으로 서로 좀 말씀하세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다음 뉴스 보시죠. 예, 서울 은평제일교회에서 지난 18일에 약 200명의 교인들이 모여서 대면 예배를 가졌다고 합니다. 200명이요. 그래서 은평구청이 사흘 뒤인 21일에 방역 수칙 위반이라면서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운영 중단 명령을 내렸어요. 네. 방역 수칙에 따르면 수용 인원의 10% 최대 20명 미만으로 이 대면 예배가 가능하게 되는데 200명이라고 한다면 10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방역 수칙을 정면에서 어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행정명령을 내린 건데 교회가 이 명령 효력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면서 법원에 신청을 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산부가 이걸 받아들여 줬습니다. 그러니까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가 있죠?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때 내놓는 논리를 되풀이했는데요. 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는 점,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 뭐 이런 걸 그러니까 됐다고 하는데 네. 이런 재판부에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운운하면 뭐 좋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에 폐업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도 더 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갖고 따지면 네. 그러면 이 자영업자들도 방역수칙 정면에서 어기고 일단 마구잡이로 손님 다 받아서 그 돈 벌고 네. 그러다 행정명령 그 위반에 그러니까 행정명령 받으면 법원 가서 가처분 신청하면 다 받아줍니까? 그러니까요. 한번 그러니까 그대로 되묻고 싶은 게 있고요. 재판부가 말한 공공복리라고 하는 거에 국민의 건강권보다 더 우월한 권리가 그다음에 또 우월한 가치가 있는지도 저는 궁금하거든요. 좀 한번 꼭 대답을 듣고 싶은데 대답은 안 해주고. 그러니까요. 법원이 좀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고 지금 저희 댓글창에도 법원을 성토하는 글들이 아주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이 점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 판결이 났다고 해서 교회가 20인 이상 예배가 전체가 허용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꼭 명시를 좀 해줬으면 이거 좋겠습니다. 가처분 신청이기 때문에 이제 본안 소송이 함께 진행되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다른 교회들이 또 20인 이상 20인 미만 예배 허용하는 그 금지 조치 자체가 부당한지 아닌지를 또 낸 소송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결과까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네. 해당 교회가 얼마나 억울하게 이런 법정 대응을 했을까 제가 그 입장이 궁금해서 이 은평제일교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운영 중단 명령이 내려졌던 첫날 22일에 경기도 의사회 이동욱 회장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그분과 그 교회 목사님이 인터뷰를 해서 올리셨더라고요. 그 내용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공무원이 오늘 와서 무슨 예배 금지, 운영 중단 금지 일단 하는데요. 이거 전달하는 공무원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아야죠. 반드시 죗값을 받을 거예요, 이 사람들. 그 가정이나 자녀가 복을 못 받아요. 어마어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 얼굴 보겠다고 나오고 사진을 찍고 마스크 안 쓴 사람들도 있고요. 저게 정말 위험하면 저렇게 나와서 하도록 내버려 뒀을까? 제가 볼 때 그러면 이 정부가 한국교회 교인들만을 가장 더 아끼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너희들 건강을 위해서 모이지 마라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공산주의 생각이죠. 공산주의 생각이 막 지금 딱 두 개잖아요. 정치 집회와 그 다음에 교회 예배 딱 두 개를 핍박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북한이 뭐를 핍박하고 있어요? 북한 사회를 보면 딱 두 가지예요. 예. 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꼭 평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저는 우리 그 촌철님들이 충분히 지금 아마 이제 평하는 댓글을 좀 올려주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핍박이라고 하는 표현을
정치 집회와 교회, 예배 이 두 가지에만 지금 핍박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좀 아까 했던 말씀을 다시 드리겠는데요. 네. 자영업자들이 현실 한 번만 좀 돌아봐라.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평소 그 설교에서도 어떤 얘기를 하실지 좀 걱정이 되고요. 교회 홈페이지에 목회 철학에 이웃을 주님께 인도하는 교회,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라고 써 있더라고요. 이웃의 필요를 좀 잘 채워주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저도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실까요? 혼성과 단체전에 이어 개인전까지 3관왕 도전에 나선 안산. 32강에선 거센 바람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승부처인 3세트에 3발 모두 10점에 꽂았습니다. 브라질의 두스산투스를 7대1로 물리치고 16강에 올랐습니다. 확실히 바람이 좀 어렵긴 했는데 9점 들어간다는 걸 알고 그렇게 저를 믿으면서 쐈습니다. 네. 양궁의 안산 선수. 네, 저희 안씨 가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잘 싸우고 있죠. 오늘 네. 16강전 여성 개인 16강전 맞습니다. 치러지죠. 예. 그런데 국내에서 이 안산 선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안산 선수가 과거 SNS에 올렸던 일부 표현이 과거 남성 혐오적인 표현이었다고 주장을 하다가 급기야 숏컷 이 헤어스타일까지 문제 삼았다고 하는데요. 아이고. 안산 선수가 페미니스트이기 때문에 문제다. 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산 선수 인스타그램에 몰려가서 해명을 요구하는가 하면 금메달 반납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 급기야 양궁협회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안산 선수를 보호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글이 수천 건이 지금 올라올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다가 정의당의 심상정, 장혜영, 유호정 의원도 안산 선수를 응원한다는 글을 SNS에 올렸고요. 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안산 선수가 페미니스트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도대체 왜 페미니스트가 이렇게까지 린치 수준의 공격을 당해야 하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요. 무엇보다도 이거 하나 도대체 페미니스트 특유의 그 패션 네. 헤어스타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쇼컷입니까? 그러면 쇼컷을 한 그 여성들은 전부 다 페미니스트입니까? 아니 이거 말도 되지 않는 주장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꼭 전하고 싶은데 한번 주의 돌아봐라. 혹시 당신의 그 여동생, 누나, 어머니, 고모, 이모 중에 쇼컷 한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분도 페미니스트이냐? 그러면 페미니스트라고 공격할 거냐? 한번 이렇게 되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좀 안산 선수 경기력에 이런 논란에 좀 영향을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반말님, 창민님, 설정 변경준님 모두 다 안산 선수를 열심히 응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제발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재밌는 게 저희 제작진이 어제 그래서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한국 양궁의 레전드 김순영 선수의 헤어스타일 어떨까 한번 찾아봤거든요. 아 맞아요. 그분도 쇼컷이었던 걸로 제가 네, 88년 서울올림픽,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모두 쇼컷이셨어요. 네. 그때는 뭐 이런 논란이 뭐 당연히 안 나왔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러면 그때는 왜 이런 얘기 안 나왔을까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안산 선수 선수는 좀 편해서 쇼컷 하셨던 건지 좀 근황도 찾아보니까 지금 또 재밌는 게 사우디 왕실에 계시더라고요. 아 김순영 선수가요? 네, 사우디 왕실에 양궁 교관으로 계셔서 뜻밖의 근황도 알게 됐습니다. 네, 아무튼 네. 상식을 좀 지킵시다. 그러니까요. 어제 저희 올림픽 유도에서 소중한 은메달도 따고 황선우 선수가 100m에서 아시아 선수 최고 기록을 내기도 하고 야구가 또 연장까지 가면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접전 네. 끝에. 아, 좀 짜릿했는데요. 오늘도 뭐 16강에서 세계 랭킹 1위를 누른 배드민턴 허강희 선수의 8강 또 잠시 후 9시에 있고요. 토요일 저녁에는 축구 멕시코의 8강전, 야구 미국과 오프닝 라운드 2차전도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말씀만 집콕하시면서 다시 한번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절대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전혀 동의를 못 하겠지만 이런 네. 분들의 주장을 네. 설령 거기서 곱씹을 대목이 있다 손 치더라도 네. 지금은 경기를 하고 있는 선수. 그러니까요. 뒤통수에 대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동진 PD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